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경찰학 기출 총정리. 자,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교재 소개를 해주면 개시연 독학 경찰학이죠. 근데 여기 좀 교재가 두꺼운데 해설이 되게 풍부하게 달리다 보니까 교재가 두껍습니다. 실제 풀어보면은 진도는 잘 나가요. 그지? 그리고 기출 총정리거든. 그 체육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성진 문제도 있고 간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기출 문제는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알아둘 게 기출 문제풀이잖아. 기본 이론 강의는 아니지. 그래서 뭐 기본 이론 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막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론 강의를 들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걸 좀 알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재는 한 1월 달 안에 가능하면 다 끝날 생각이에요. 또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이 이제 경찰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지. 1번 문제는 보통 이제 경찰의 개념, 또 기본적인 뭐 위험의 개념, 보통 그런 게 나오는데 1번 문제는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내용이라서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1번부터 막히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니까 경찰 국가 시대에서는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했다. 딱 틀렸죠. 여기서. 두 개가 일치가 안 되잖아. 그지?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는 법치국가 시대죠. 그지? 법치국가 시대. 그래서 경사국가 시대하고 법치국가 시대가 당연히 다른 거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뒤에 거다 한번 볼까요?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소극적인 우리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의 증진. 그것도 이제 경찰에 해당하죠. 이게 특징이지. 여기 들어가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국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왜 경찰국가라고 이제 부르냐면 이때가 이제 절대군주의 시대입니다. 절대군주 왕. 그래서 이제 절대군주 왕이 국민을 통치할 때 경찰권을 주로 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경찰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찰이 되게 많죠. 그지? 또 많기도 하고 없는 데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경찰권을 통해서 국민을 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절대군주의 시대를 경찰 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1794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일반 란트법이라고도 하고 일반 주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경찰의 직무가 소극적 위험 방지다 라고 정한 처음의 예법이라고 말씀을 보통 하죠.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여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이렇게. 그리고 3번에서 비경찰화, 비경찰화라는 의미가 뭐야? 경찰권의 분산을 말하는 거지. 경찰권의 분산. 그래서 경찰권을 분산을 말하는 건데 이 행정경찰을 두 개로 구분하면 이 보안경찰이라는 것과 협의행정경찰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합쳐서 이제 넓은 행정처리 되는 건데 비경찰화 작업의 대상이 된 거는 뭐냐면 협의행정경찰 요게 대상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영업, 건축, 보건, 위생, 철도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있죠. 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비경찰화 작업을 해줬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지?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에서 이제 경찰권의 분산이 일어나죠. 거기 이제 비경찰하다 하는 그건 잘 알 겁니다. 그다음 영미법계가 있는데 영미법계는 수평적인 관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찰하고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상호 협력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게 영미법계고 반대적 의미는 뭡니까? 이게 대륙법계죠. 대륙법계는 이제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이거 알 거예요. 특히 이제 대륙법계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그쪽인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는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이렇게. 또 뒤가 가면 또 그 이야기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히 우리가 뭐 루이 14세 그러니까 절대군주의 표상이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루이 14세가 자칭 뭐 태양왕이다. 자칭 신이다 그런 뜻이겠지. 그다음에 뭐 짐이 국가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국가 니꼴 왕 니꼴 신이라는 개념이잖아. 안 그래? 근데 그거는 뭐야? 신은 절대로 실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가 하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은 항상 옳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게. 그런 게 이제 특히 이제 대립국의 사상이죠. 그지? 이렇게.
뒤가 다시 한번 또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뭐 해설해 보면은 일단 독일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제국경찰법 이게 나왔잖아요. 1530년 이때가 중세거든요. 중세. 그때는 근데 교행정을 제외했죠. 왜 제외가 됐냐면 이게 인간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과 그 신의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그제 인간의 영역은 경찰이 알아서 하는데 신의 영역은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무슨 뭐 성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그 절 있죠. 거기에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기 힘들죠. 이것도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로에센트발한테 문학과 봤죠. 절박한 위험을 제거한다. 그지? 그러니까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요거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요 사례가 소극적 질서 유지가 경찰이 하는 일이다라고 경찰의 이제 그 활동의 범위죠. 이걸 좀 축소시킨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잘 아시겠지만 크루이츠베르크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언덕 이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언덕에다가 전쟁에 쓰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선 기념탑을 세웠는데 그 탑이 잘 안 보인 거죠. 건물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을 다 낮춰. 근데 그거하고 위협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일반 란트프 보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우리가 위협을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인데 탑 안 보인다고 건물을 낮추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지? 하여튼 그거와 관련된 게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프레이센 경찰 행정법 요거는 이제 1931년도였던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요거거든요. 핵심 키워드가 보통 경찰 행정은 즉 경찰은 재량이 많지 안 그래? 근데 그 재량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찰 행정 경찰은 재량이 많다. 근데 그게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 프랑스게 나오는데 프랑스의 재화형벌 법전 요거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영향을 준 게 프랑스의 재화형벌 법전이죠. 이게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유, 재산 이런 게 핵심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이게 언제 일어났죠? 1789년도. 그때거든. 외우기 쉬운 게 7, 8, 9 이렇게 외우면 돼요. 7, 8, 9.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뭐냐면 자유평등 박애거든. 그 헌법 시간에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권 이런 거 막 배우잖아. 그래서 재산권, 자유권 이런 거 이러고 생각하시고. 그거 프랑스하고 관련되구나. 프랑스의 재화 형벌 법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구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화형벌법 이제 18조에 보면은 행정경찰은 질서유지와 범죄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은 범죄에서 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영향을 줘가지고 가부개혁 때 한국의 행정경찰 장전 최초의 우리 경찰 적용법이죠. 가부개혁 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이제 경직법까지 오는 거거든. 1953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전이 된 게 재화형벌법전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원전이라고 하는 거지. 응? 이게.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전 이게 1884년인데 요 핵심은 뭔가? 위생. 위생이 들어가 있죠, 그지? 그래서 협의행정경찰 사무가 포함됐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 예. 그래서 일단은 해설을 간단하게 봤는데 일단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 경찰의 개념 1794 프레젠 일반 란트법 이렇게 되죠. 그지? 요거는 1931년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경찰 행정 즉 경찰은 재량이 많다. 근데 그 재량은 업무에 합당한 재량이 돼야 된다. 그거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 틀렸다 그지? 그지? 그다음에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이거는 맞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1794 프레젠 일반 란트법이라고 해야 된다. 그지? 이거 틀린 겁니다. 답은 쉽게 살 수가 있지. 그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나눈 나라는 프랑스고
또 처음으로 나온 법은 재화형벌법전. 그지? 이거죠. 이제 18조에 그 행정경찰 사법부에 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3번은 이제 비경찰화 작업, 이것도 뭐 여러분 잘 아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경찰화 작업의 대상이 된 게 협의행정경찰이지. 그게 이제 얘가 위생, 산림, 철도, 건축 이런 거잖아. 그다음 대륙국계 같은 경우는 경찰의 임무에 보면 축소 과정을 겪었다. 그치? 그리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을 했다. 라고 하겠는데, 조심할 게,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대륙국계라고 하면 어디야? 프랑스하고 독일이잖아. 처음에 경찰의 개념 형성 과정이었을 때 경찰과 시민이 대립적이다. 그런 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독일 경찰이나 프랑스 경찰이 다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경찰과 시민이 대립적인 구도로 파악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걸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 개념 형성이 될 때 그랬다 하는 거.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설에 내려가면 여기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하고 두 개 구별하고 있죠. 그제? 대륙법계를 전통적 개념이라고 하고 영미법계를 현대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직적 관계잖아. 이제 그 영미법계는 상호 협력 관계고 그 영미 같은 경우는 질서 유지하는 방법이 반드시 권력적인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야. 그지? 그래서 뭐 계몽과 지도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충분히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사상이지. 그래서 그게 어때? 지금 현대 마인드하고 같죠? 그 현대의 트렌드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영미법적인 그 사상, 그런 마인드가 현대적인 그런 트렌드하고 맞는 거지. 그지? 그리고 권력적 요구를 강조하는 것은 아주 이제 옛날식 그런 개념이니까 대륙법계를 전통적 개념, 영미법계를 현대적 개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기초는 뭐냐면 경찰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나온 게 경찰권이다. 근데 영미는 자치권에서 나온 거다. 특히 영미 같은 경우는 셀프 폴리싱이죠. 자치 치안. 이게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그럼 통치권은 뭔 말이야? 국가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는 거잖아. 그걸 일반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거기서 경찰권이 나왔다. 여기 이제 대륙법계의 그런 생각이고, 영미는 그게 아니고 셀프 폴리싱, 자치 치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경찰의 개념 나와 있는데 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할과 기능, 여기 뭐냐면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경찰인가. 그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동의 범위, 그죠? 그러니까 특히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정 전반에서 또, 교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 그 다음에 내무행정 전반, 이런 식으로 쭉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활동의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본질이 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경찰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근데 영미는 그게 아니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무엇을 하는 것이 경찰인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경찰의 개념이 쭉 정의가 되어졌던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경찰의 임무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쉽게 말하면 사회입니다, 사회. 예. 사회를 강조한 게 대륙폭격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뭐 개인을 강조한 게 영미폭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행정경찰을 따로 조직하고 사법경찰을 따로 조직하지는 않잖아. 근데 그거는 영미법적 영향을 받은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륙법 영향을 받았지.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대륙법 과정에서도 프랑스하고 관계가 있어, 사실은. 그 프랑스와 관련 있는 게 예를 들면 국가경찰에다가 자치경찰이죠. 가미된 거. 요거 이제 프랑스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 또 관계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정치 경찰이라든지 정보 경찰이 되게 발달됐죠.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이잖아. 유럽의 중심이다 보니까 또 우리처럼 옛날에 잠깐 조금 우리 강점기를 좀 겪었지. 히틀러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중심이고 그런 과거에 좀 아픈 역사가 있어서 프랑스가 우리처럼 정치 경찰과 정보 경찰이 발달됐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어무경찰 같은 거 어무경찰 지금은 안 하지만 의경 이런 것들도 프랑스에서 온 거죠. 프랑스에서 보조경찰이 온 거거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은 프랑스 경찰하고 우리나라 경찰하고 비슷해요.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이제 대륙법께서 온 건 아니잖아. 영미법께서 온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에다가 영미법적인 게 가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영미법계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경찰위원회 같은 거, 그 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이제 영미법적 영향을 받은 거지. 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도 프랑스는 사법경찰은 법무부에서 보통 뽑고 그다음에 행정경찰은 내무부에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따로 각각 지금 조직하고 있지. 그게 이제 프랑스거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원주의다 얘기하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각각 구분하니까 이원주의다 보통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3번 문제. 프랑스하고 독일이니까 그지? 여기 이제 대륙복개를 말하는 거겠죠. 이 대륙복개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륙복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륙복개 깔렸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게 어딥니까?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뭐 일본 이렇게. 그래? 그래서 다른 나라 경찰 같은 경우도 뭐 그러고 배우잖아. 쭉 경찰 그러고 배우나? 그거 안 배우지. 왜?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줬잖아. 지금 현재. 그런 건 안 배우는 겁니다. 일단 독일하고 프랑스 한번 볼까요? 일본 문제는 그제?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 제도는 법률 또는 판결, 시간적인 순서를 묶은 건데 가장 처음에 이제 프레이센 일반 란테법 또는 뭐 일반 주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독일은 16개의 그런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죠. 그래서 일반 란테법, 일반 주법 이렇게. 그다음 프랑스의 자유헌법을붙자. 그 크로이츠 백 판결이 이제 1882년도고, 그다음에 1884년에 지방자치법전이 있고, 그다음에 1911년도에 경찰행정. 경찰 행정은 재량이 많죠. 근데 그게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1번이 맞습니다. 2번 크로이츠베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 부위는 위헌 방지 문제에 한정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형벌법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구분한 그런 법제다. 그치? 4번이 틀렸다, 그지?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협행경찰이 이제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됐잖아. 어? 위생, 그거. 그래서 2번 여기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대륙법의 경찰의 개념 1794 프레젠블란 여기서는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 1795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 16조에서는 여기는 아까 자유와 재산 기억나요? 프랑스 혁명 정신 자체가 자유평등 파괴거든. 이렇게 고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1882년 프레젠 행정고등법원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해요. 그치? 근데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 판결 자체가 경찰이 하는 일은 소극적 위험 방지다라고 정한 최초의 그런 사례죠. 그죠? 그런 거고 그다음 하나 줄 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고 의미가 두 번째 일반 조항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게 이제 일반 조항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일반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은 어디까지 발동할 수 있는가? 그거 있죠. 근데 크로이츠 배역 판결에서 일반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복제의 정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소극적 위험 방지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반 조항의 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또 명확하게 한 그런 판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4번은 뭐 아까 봤던 그런 문제죠. 이게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거 뭐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21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 그지? 1794년 프레이선 일반 한태법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한다, 제거한다. 여기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요거는 뭐지? 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위생사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행적 경찰이 포함됐다는 그 핵심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이 틀렸다고 하는 거. 여기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구분하였다. 여기 틀린 거지. 그래서 요 뒤에 거 맞죠?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기까지는 좋은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구분하였다 하는 거는 뭡니까? 죄와 형벌 법정이 되는 거잖아. 이번이 틀린 거지. 3번 이걸 앞에 본 것 같은데 크루즈베드 판결의 의미가 두 가지가 그랬죠. 첫 번째, 이제 위험 방지로 안장한다. 두 번째가 일반 조항에 근거해서 발동된 경찰권은 어디까지 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지? 그걸 명확히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이 판례에서 하는 얘기가 일반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으로는 복지의 정지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소극적 위험 방지죠. 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사례가 크루이츠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띠뚜 판결은 경찰개혁 정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해설을 내려가지고 주위에 판례를 몇 가지를 보면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띠뚜 판례 같은 경우는 금방 했듯이 처음으로 인정한 거고 이 띠뚜 판결 여기 뭐냐면 나무 같은 거 자를 때 그 톱 있잖아요. 톱 그게 띠톱이거든. 이게 보면 우리가 근데 그 원목 같은 걸 자르면 어때?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먼지도 많이 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래서 뭐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행정청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야 이런 경우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사례가 행정개혁청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런 이야기겠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는 관계되는 게 김신조 사건 이런 거 있죠. 그지? 요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968년도 1월 21일 날 그지? 이때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31명이 내려오잖아. 그때 이제 29명은 사살이 되고 2명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살아서 이제 북한 넘어가 버리고 한 사람이 생포되는데 걔가 김신조지. 그래서 이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살아 계실 겁니다. 아마. 무장공비가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그지? 그 다른 가족이 외출하다가 또 보니까 집에 무장공비가 딱 들어온 거야. 신고했지 경찰한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어떤 신고의 어떤 신빙성을 의심하고 출동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가족이 상황하는 그런 거였거든. 그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요 사례는 있잖아요. 경찰권의 불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부작위 위법, 부작위 위법을 인정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김신조 사건 요 같은 경우는 어떤 소수의 견해는 처음으로 경찰개혁정권을 인정한 사례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거의 다 이제 누구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기획을 인정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 80년대 후반인데 이게 경남 가면 거제잖아요. 거제. 거제 가면 해금강이라는 데 있어. 유람선 같은 거 타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유람선이 이제 문제가 있던 거야. 거기 불이 나가지고 한 30분 돌아가셨나? 그 당시에. 근데 미리 미룰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람선 엔진이잖아, 엔진. 엔진이 이 버스 엔진 있잖아. 그거하고 같이 문제가 됐던 거지. 그래서 몇 번 걸렸는데 그 시정 명령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그게 과열돼서 기름도 흐르고 이제 파동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그지? 이게. 그래서 그 사건이고. 그다음에 군사가 아니고 군산. 이건 뭐냐면 2000년대 초에 그런 사건인데 이게 군산 계복동이라고 유명한 거기가 이제 그 율락가인가 막 그럴 겁니다. 손놈이 없어요. 그 있는데 거기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때도 그 당시 성매매 여성 14명하고 업주하고 15명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거고 경찰권 불응사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이게. 여기 이제 성매매 업소 거기랑 그 파출소하고 한 거리가 한 3, 40m 그렇게 이제 멀지 않았던 거야. 근데 오다 가다가 불법 성매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근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심지어는 뇌물까지 봐주고 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성매매 특별법 있죠.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계기가 된 게 군산 화재 사건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찰권 불행사로 인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지. 여기요. 그게 이제 군사 화재 사건이 되겠습니다. 나 브라보가 이거는 뭐냐면 누가지 알아주면 좋겠네. 브라보가 네 이름이잖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배 운반 차량 있죠. 거기 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 사는 여기가 이거는 민사로 제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재판소 여기다가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공적인 거. 공적인 거라고 한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공적인 거라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넓힌 판례가 이 브랑코 판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나머지는 일단 되고 이 두 개죠. 이 두 개 사례는 알아주시면 좋겠네. 리토 판결 요구하고 브랑코 판결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는 뭐 비경찰화적 뭐 그런 문제니까 그지? 이건 쉽죠.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시험이 3월 16일이니까 1차가 제대로 좀 빨리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3월 16일을 대비해서 제가 끝나고 나면 뭐 개정법이라든지 뭐 경찰행정법들 테마특강까지 해서 쭉 충분히 제가 대비가 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예, 빠지지 말고 잘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